경기가 좋아지면은 건설 경기도 좋아진다는 얘기. DLENC 같은 종목이 가장 저는 그 탑픽으로 좀 꼽고 건설주를 우리가 좀 앞으로 계속해서 2, 3년 정도는 호황이 올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금리 인상은 시장에는 악재가 아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말고 또 예.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가 있다고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건설주를 보고 있어요. 건설주요. 네. 건설주는 뭐 지금 우리 부동산 그 부동산 대책도 있고 뭐 대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네. 뭐 같은 맥락이신가요? 그런 변수가 일단 있죠. 굉장히 크죠. 그리고 2018년도에 건설주가 코스피는 2018년도에 마이너스였는데 건설주가 플러스를 했었는데 2019, 2020년도에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2017년 말에 공공임대주택 확대한다고 이러면서 잠깐 경기가 살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2021년도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공급 늘려라예요. 결국은 무슨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투기 때문에 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공급도 민간 위주로 공급을 늘려라 이게 이제 가장 큰 화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 수주가 일단 국내 건설 수주가 상반기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4월까지 기준으로 해갖고 작년 비해서 한 40% 정도가 늘어났고 수주 달성률이 한 증권사 리포트를 봤더니 상반기에만 목표치의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79%가 달성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대부분 그 50% 가까이가 달성이 됐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하반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은 지금 유가가 70달러대로 올라있잖아요. 지금 거의 75불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74달러 뭐 이렇게 올라 있는데 유가하고 건설 업종 지수를 같이 그려보면은요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유가 올라가면은 중동 국가들이 그 호주머니가 든든해지니까 팔주로 늘려요.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에 해외 부분까지 가세하면은 상당히 클 것이다. 그래서 해외 부분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건설 업종 애널리스트들은 슈퍼 호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소한 2년, 길면은 3년짜리 호황이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건설주도 충분히 담아볼 만한. 그리고 건설주가 금리 인상하면은 굉장히 좀 피해주기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얘기 있으면 한번 그려보거든요. 그래서 실세금리하고 건설주하고 그려보면은요 반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아, 그래요? 거의 동행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그렇게 상관관계가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결국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경기가 좋아지면은 건설 경기도 좋아진다는 얘기. 뭐 이렇게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건설주 얘기 나온 김에 뭐 계속 짚어가 보죠. 뭐. 네, 그러시죠. 건설주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고민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다는 게 고민이에요. 그렇죠. 지금 많이 올라서. 그리고 실적도 그 눈높이가 이미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에 건설주의 그 컨센서스는 그렇게 크게 올라온 종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 고를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이 중에서 그래도 좀 부담이 없는 종목을 꼽는다라면은 저는 한 종목 정도를 꼽고 있는데요. 수급이 좋은 종목을 일단 좀 꼽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또 역시요. 가장 수급이 돋보이는 종목이 최근에 그 며칠 동안에 좋아진 건 GS건설 수급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주가도 좀 올라오고. 그 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도 워낙 싸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수급이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죠. 근데 DLENC 같은 종목이 가장 저는 그 탑픽으로 좀 꼽고 싶은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주택 부문이 상대적으로 좀 그 수주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다른 건설사보다 좀 낮고요. 이 회사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익성 위주 사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DLENC라면은 예전에 대림산업에서 좀 분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림산업 하면은 희한하게 이 회사는 석유화학하는 회사야, 건설하는 회사야. 정체가 모호할 때가 많았는데 이 석유화학 플랜트에 관한 노하우는 DLENC에서 충분히 인력적으로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하반기에 해외 플랜트도 기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수급도 가장 좋고 그 DLENC를 저는 그 건설주 중에서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중동 건설 붐. 국내 쪽에서도 위에서는 수익이 잘 나고 있는 회사예요. 네. 추가적으로 해외까지 기대가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해외 수주가 가능한 거는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이 DLENC하고 두 업체 정도라고 보는 분들도 있던데요. 현대건설
현대건설까지. 현대건설까지. 현대건설이 사실은 강력하죠. 현대건설이 현대 엔지니어링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해외 수주가 상당히 좋은 회사고, 사실 그 건설주 중에서 올해 제일 대박난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그렇죠. 업종은 서비스 업종으로 돼 있는데 건설주잖아요.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건설주 중에서 시가총액이 3등인가 4등인가 됐었는데 지금 2등까지 올라왔어요. 요새 뭐 시총도 변동이 굉장히 심한데, 아까 네이버 카카오 얘기했었는데 네이버가 오늘 다시 3등으로 올라왔고, 엔터주도 그래요. 지금 엔터 3사 중에서 올해 시작할 때 그 시총 1등 종목이 JYP 엔터, 2등이 YG, 3등이 SM. 근데 지금은 SM이 1등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근데 뭐 몇 년 전으로 따지면 사실은 SM이 1등이고 그렇죠. YG가 2등이고 JYP가 3등이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요새 순위 변화들이 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건설주, 네. 건설주를 우리가 좀 앞으로 계속해서 2, 3년 정도는 호황이 올 수도 있다. 예. 이런 관점에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이 예.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어쨌든 그 올해 한국은행에서는 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예. 이번 주 후반이죠. 금통위가 있을 거고 예.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될 거고 예.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다음 주 혹은 뭐 이번 주 말 예.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더 이렇게 커지지 않을까? 뭐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마 제가 예상하는 거는 한은이나 금통위에서 좀 입장이 조금은 완화될 가능성이 많죠. 지금 이 변이 델타 변이 그렇죠. 때문에 원래 지금 시나리오상으로 가장 좀 그 세게 부각됐던 게 10월 달에 한 번 금리 인상하고, 그다음에 그 연말에 한 번 더 금리 인상하고, 그다음에 내년 2월까지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해서 그러면은 1.25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1.25가 무슨 금리냐면은 코로나 발생 직전 금리가 1.25였어요. 네. 코로나 발생하니까 3월 달에 한 번에 50bp 금리 인하하고 4월 달에 그 25bp 추가 인하했는데, 그게 시나리오였는데 지금 상황 보면은 경기 회복이 좀 지연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조금쯤은 좀 그 입장이 조금 누그러질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고, 아마 한은 총재께서 뭐 임기 중에 어떻게든 저기 좀 그 어떤 뭐 그 자산 버블이라든지 그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리스크를 좀 잡아놓고 그 2월 달이 이제 임기가 끝나시거든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입장이 좀 완화될 것 같고,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금리 인상은 시장에는 악재가 아니다. 왜냐면은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가 좋다는 그 반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걱정을 안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이슈화가 안 될 것 같고, 어쩌면은 지난번 금통위 때 너무 세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번에는 조금 좀 약해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변수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꺾이지를 않고 계속 상승하는 게 이게 좀 문제다. 예. 이걸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리 인상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한 무리수라고 많이들 보고 있죠. 뭐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뭐 의견들이 엇갈리는데, 그 집값 잡으려고 금리 인상한다는 거는 이거 굉장한 리스크를 하는 행위고,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굉장히 좀 느린 속도로 좀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 금리 확 올려버리면은 글쎄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면은 가장 타격을 받는 거는 사실 그 집이 아니에요. 상가예요, 상가. 상가. 네, 상가. 소비가 일단 확 주니까. 네, 소비도 줄고, 저희 소위 이제 꼬마 빌딩 있잖아요. 이런 쪽이 가장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게 과거의 경험상으로 나왔고, 금리 인상 갖고 좀 집값 잡는다는 거 좀 무리수일 것 같고, 아마 하는 뭐 정책 당국자들도 그 점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보다 뭐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시고 아실 것 같아요. 하긴 뭐 또 선거가 있어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민심이라기보다 그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릴 만한 일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겠죠. 예,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대체로 의견들은 엇갈리는데, 제가 이제 저도 그런 완전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 이제 의견들 나온 것, 자료 나오고 그런 것 많이 보는데, 제가 제일 공감이 가는 자료는 집 문제는 공급 늘려서 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전공법입니다. 집을 늘리는 수밖에. 예, 맞습니다. 공급 확대가 가장 전공법입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뭐 몇만 호죠? 그 지금 신도시, 3기 그렇죠. 신도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건설주의 어떤 상승 이것에 대한 게 다 연결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건설주는 한번 수주하게 되면은 또 이게 계속 먹고 살잖아요. 근데 수주가 좋다는 게 일단은 제일 포인트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유가는 글쎄요, 지금 뭐
$100 전망 나왔죠. 그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년 상반기 $100, 브렌트 기준으로 $100 전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가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은 플러스 알파 해제로도 좀 기대해 보지 않을까. 유가가 그 정도 간다 그러면 상당한 인플레이션 압력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참 저도 그 오페크 플러스 회의하면서 굉장히 좀 그 이상한 표현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산 규모를 축소한다. 이게 무슨 그러니까 그 증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그렇죠. 껴놓고 얘기해서. 근데 그 얘기가 나와도 유가는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가 증산을 한다는 논리가 경기 회복 때문에 수요가 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증산을 해도 적절한 증산은 유가를 그 상승세랑 그를 막지 못한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금리 인상이 돼도 경기 상승, 경제 상승이 어떤 시그널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흔들릴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과거에도 첫 번째 금리 인상은 주가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반론은 뭐냐면 그러나 이미 주가가 너무 올라온 상태에서의 첫 번째 금리 인상은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 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주식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해치 기능이 충분히 있는데 네. 근데 이게 그 과거랑 틀리게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까지 몰려와서 동학 개미란 이름이 매수세. 붙을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면은 겁나서 돈 빼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도 성립할 그렇죠. 수가 있죠. 근데 오히려 대부분의 이제 그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뭔가 불안해요. 그러면 불안해지면은 뭔가에서 돈을 빼야 되는데 그럼 뺀 돈은 또 어딘가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빠질 때가 어디냐? 가상화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끌 투자라고 해서 부동산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쪽을 안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돈은 주식시장으로 올 것이다. 그나마 그 중에서는 세 개를 비교해 보면은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 그 주식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과거에도 항상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면은 금리 인상하면 뭐 저희 그 주식시장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금리하고 그 주가의 사이클을 보면은요. 대표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상 막바지가 주식시장에는 그 조정 사이클이다. 그렇죠. 금리를 더 못 올리게 됐을 때 그때가 주식시장의 조정 사이클이다. 이렇게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이전에 어떤 1.25%가 기준금리였다면 네. 그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어떤 마지막 금리 인상이 있었을 때 시장은 충격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 이상이겠죠. 경기가 좋아진다면은 뭐 1.25가 아니라 1.25가 이제 그 원위치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올릴 수도 있는데 그만큼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고 뭐 금리가 2% 3%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근데 어느 정도가 금리 인상의 정점이라고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네. 아까 2분기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은 기업에 이제 좀 집중을 하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2분기 실적들이 나오잖아요. 네. 3, 4분기 실적이 더 계속 좋아질 거로 보는 게 아까 말씀하신 2차 전지. 2차 전지 쪽이고요. 예.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데가? 요새는 왜 하도 개별 종목들 가지고도 말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 개별 종목별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섹터다 그런 거는 섹터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섹터 2분기도 좋은데 2분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아질 섹터를 찾아보면은 눈에 탁 보이는 게 저희 그 배터리 정도 보이고요. 나머지는 각계 접근할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좋은데 3, 4분기에 좀 꺾이기 시작한다면은 주가는 이미 반영을 하고 1분기 말부터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제 주식시장의 생리인데 그렇죠. 2분기도 좋은데 3분기도 좋고 4분기도 좋고 이런 종목을 제가 한 종목만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갖고 왔는데 네. 그 종목 한번 좀 그쪽으로 이미 나온 김에 여러 네. 종목 말씀드리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한 종목만 들고 왔습니다. DB하이텍. DB하이텍을 한번 요즘 들고 상승세가 왔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저희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종목인데 대표님은 그 무선 이어폰 자주 쓰십니까? 무선 이어폰이요? 네. 아니요, 저는 안 씁니다. 요새는 아이팟이라고 이거 다 이렇게 들고 예. 저도 요새는 이제 좀
많이 집에서 좀 사무실이 가까워져 갖고 많이 안 걸어 다니는데 예전에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닐 때는 뭐 이거 없으면 심심하잖아요. 특히 이제 지하철 타면은 버스 타면 바깥에 구경하면 되는데 지하철 타면은 진짜 뭐 구경할 것도 없고 시커멓기만 하고 그래서 이거 항상 뭐 듣는데 그리고 저희 애들 보면은 집에서 TV 안 보거든요. 그렇죠. 다 이거 꽂고선 뭐 어디 차를 뭐. 타도 그렇고 다 이거 보고 있는데 이게 그 무선 이어폰이 1년에 얼마 정도씩 팔리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1억 대씩 팔려요. 야, 한국이요? 아니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리고 몇 년 동안 좀 팔리고 있는 게 이게 앞으로도 1억 대씩 팔리는 게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간다고 더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무선 이어폰에 들어가는 게 8인치 파운드인데 바로 그거를 생산하고 있는 거죠. 아, DB 하이텍이. 네. 그러니까 실적이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가 없고요. 특히 2분기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라는 게 갑자기 생산을 확 못 늘려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늘어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3분기예요. 그렇다면은 2분기도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는 가능성이 많은데 3분기는 더 좋다. 그러니까 한 증권사 리포트 타이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걱정할 게 없다. 이런 타이틀까지 걸어서 리포트를 증권사가 얘기했다니까 약간 불안한데. 아이고 믿고 살아야지. 너무 이렇게 저도 사실은 이 바닥에 오래 있다 보니까 뭐든지 의심을 하는데 일단 한번 의심하고 보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충분히 설득될 만한 네. 내용이고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서 좀 그런 얘기들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거를 검증할 때 뭘 갖고 검증을 할 것인가? 수급 푸른 갖고 검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좀 계속 사고 있잖아요. 빨간 선이 외국인이고 그 초록색 선이 이제 기관인데 외국인은 어제 아주 큰 폭으로 샀다가 오늘 조금 팔았는데 어제 워낙 세게 샀고요. 기관은 계속 사죠. 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사고 있어요. 이런 수급 흐름이 된다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은 그 리포트를 믿고 있구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DB 하이텍 사실은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죠. 작년 이 곧 저점에 비하면. 저점에 비하면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도 목표가 비하면 거리는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사실 불과 2, 3개월 전만 해도 DB 하이텍 가지고 주가가 너무 조정을 오래 받고 있고 안 올라가니까 변동이 없으니까 네. 나온 이야기가 DB 하이텍 같은 거는 시설 투자를 더 이상 어떤 비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가지고만 먹고 사는 어떤 회사. 그러니까 성장성이 없는 회사라는 평가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맥락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주가가 올라가는 회사는 실적이 나빴다 좋아지는 회사들이 올라가지. 더 좋은 회사는 올해 좋았는데 내년에 더 좋고 내후년엔 더 좋고 막 이런 회사들은 정말로 뭐 효성그룹 같은 경우가 그렇죠. 지금 뭐 주가가 뭐 사상 최고치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제일 그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주식이 적당하게 매년 좋은 회사. 이런 회사를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주가도 못 올라가고. 근데 그렇죠. 어쨌든 지금 제가 리포트 보면서 눈에 확 들어왔던 게 3분기에는 지금 2분기가 가격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좋아진다면은 3분기에는 P와 Q가 동시에 좋아진다 이 얘기예요. 준비했던 게 이제 생산량을 늘린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런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시설을 더 확장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주문이 더 많아지니까 공장 가동을 더 많이 해서 그렇죠. Q를 늘리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파운드리라는 게 사실은 그 시설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단기간에 늘리기도 좀 어려운 그렇죠. 사업인 건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면 어디 소장님은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네. 미국 시장은 계속 네. 가는 거 보면. 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을 동조할 수도 있으나 한국에서는 뭐 거리두기 4단계니 뭐냐 하면서 경기 위축에 대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네. 주식시장은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다. 상승장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그 상승 흐름이 꺾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고요. 특히 저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최근에는 조금 더 좋게 보는데 지금은 무거운 종목들이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섹터 시클리컬 같은 경우는 이 피크 얘기도 나오지만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무거운 종목을 적극적으로 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샀다가도 내일 다시 팔기 시작하고 이런 그렇죠. 경향이 많고 그런 종목별로 좀 붙어야 되고 그리고 좀 코로나 지금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작년에 예를 한번 좀 들어보면은 작년에 이제 팬데믹
그 선언이 나온 게 3월이잖아요. 네. 그리고 3월, 4월, 5월 달에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살펴보면은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3월 달에는 덜 빠졌고 4월 달, 5월 달에는 코스피 올라가는 것보다 코스닥이 더 올라갔고 물론 이제 거긴 바이오주 올라간 게 많아요. 저희 그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지금도 보면은 추세 자체가 틀려요. 일봉, 주봉 이렇게 보면은 주봉도 코스닥은 추세가 거의 안 꺾였는데 일단 코스피는 다시 추세 원할 때까지 조금은 시간이 걸릴 만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코스피를 본다 그러면은 중형주로 또 봐야 될 것 같고 재밌는 게 어제 그제 외국인이 이틀 동안 주식을 사준 건 고마운데 대형주보다 중형주로 더 많이 샀어요. 네. 그러니까 무거운 종목 안 건드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각계 접근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한 매수세가 들어와야지만 대형주는 상승하는데 그 정도의 어떤 수급 세력이 없다. 그리고 아까 환율 말씀드렸는데 네. 원화가 그렇게 좀 저희 다른 동업보다 약했었으면은 이런 상황이 좀 주춤해졌으면은 또 원화가 좀 상대적으로 좀 세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별로 환율 안 떨어져요. 그게 147원인가요? 145원인가 뭐. 거기서 안 떨어져요. 그게 1145원. 아, 예, 1300. 거기서 잘 안 1145. 떨어져. 네. 잘 안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덩치가 그렇게 큰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는 좀 어렵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계속 한번 잘 맞췄으니까 한 종목만 대형주 꼽는다라면 역시 뭐 원픽은 여전히 SDI입니다. SDI. 대형주에서 네. 꼽는다라면. 그래도 올랐지만 그래도 SDI다. 예, 저는 저희 그 CATL 이런 것, 저희 BYD 주가 보면은 그 SDI는 100만 원 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네. 좀 과한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너무 이런 쌉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이제 마음이 쓰린 게 네.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이런 어떤 정말 수출 대형 우량주들 이 투자하신 분들은 더 인내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잊어버리셔야죠. 이제 뭐 팔 수 없는 가격 같잖아요. 지금 잊고 여기서 지내야 돼요? 뭐 적극적인 투자자라면은 교체 매매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뭐 그 대부분 가지신 분들이 아마 팔 수 없는 가격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가격이면 그리고 기다리면 또 이런 종목들이 언젠가는 올라옵니다. 근데 그 신호는 항상 저희 그 수급에서 발생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돌아서기가 힘들거든요. 같이 사주는 시점. 그러니까 뭐 같이 사주지 연속적으로? 않더라도 누가 한쪽에서 세게 사고 한쪽에서는 약하게 팔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되는데 자동차 예를 들면 어저께 이제 주말에 GM이 5%가 올랐어요. 자동차 좀 많이 올랐는데 그 포스코는 실적 발표에서 철강주들이 그래도 어제 하루는 좀 움직였는데 자동차주는 외국인들이 아침에 좀 사기 시작하더니 그다음부터 좀 매수 규모가 쑥 줄어들어요. 지금 뭐 파업 이슈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참 주가도 탐내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댓글들 보면은 현대차, 기아 자동차 그 주주들은 이 때가 어느 때인데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화났죠, 사실.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화나죠. 지금 나는 지금 주식 사갖고 이렇게 손해 보고 있는데 지금 제정신이냐 이런 얘기 나올만 하죠. 네. 충분합니다. 하여튼 좋은 쪽으로 잘 결론이 났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